페가시 수면 안경. 재정과 통화,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반년 만에 만나 가계부채를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음 달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도 예고했는데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방안도 함께 마련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으로 한 달 이상 병원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1인당 평균 2, 3만 원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사내급식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2천억 원대 과징금을 받은 삼성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었다며 이번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대내외 악재로 주가가 크게 하락한 대형 성장주를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급격히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손실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재정, 통화, 금융을 총괄하는 국내 4대 경제수장들이 오늘 7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계빚 관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장들은 다음 달 고강도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실수요자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가계와 기업 빚이 4,30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 두 번째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7개월 만에 재정, 통화, 금융당국 수장이 가계부채를 놓고 다시 머리를 맞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다음 달까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의 경우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리 방안을 10월 중에 마련하여 발표해 드릴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수장들은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 속도가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 6%를 목표로 상환능력 내 대출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대출 한파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수장들은 가계부채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과 미국의 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대외 리스크가 불거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회색 굿불스와 같은 위험 요인들은 확실하게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더욱 긴밀히 가동하고 경제수장들은 정책 조율을 위해 4차 회동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자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다음 달 어떤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지 정책경제부 문성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문 기자, 네. 이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좀 내놓을 만한 대책 어떤 게 예상이 됩니까? 일단은 아까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이었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달 중에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러면서 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는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크게 두 가지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DSR이라고 부르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입니다. DSR 규제 시기를 앞당기는 것과 전세대출 규제. DSR 규제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금 장기 계획을 이미 좀 밝혀놓은 상태인데 시기를 좀 어떻게 앞당기겠다는 겁니까? 이제 먼저 DSR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DSR은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을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소득 대비해서 1년간 원리금을 봤을 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냐를 판단을 해서 대출 금액을 정하는 건데요. 자, 이미 지난 7월 1일부터 DSR 규제가 강화가 됐습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전 규제 지역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신용대출 1억 원 초과에 대해서 DSR 40% 규제가 되고 있고요. 예.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신용대출 2억 원 초과, 그리고
2023년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그리고 신용대출액 1억 원 초과, 이렇게 타임테이블이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타임테이블을 앞으로 앞당기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2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 DSR 규제가 좀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금융권은 40%잖아요. 네. 근데 2금융권은 60%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움직임도 있고요. 사실 이 정확하게 뭐라고 지금 확언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연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확실한 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상보다 더 빨리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2금융권으로 좀 대출자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2금융권 규제 시기가 빨라질 거다는 예상은 좀 합리적인 예상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전세 대출 규제 가능성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금융당국은요, 그동안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는 강화했지만 이 전세대출은 사실 그동안 건들지 않았었습니다. 예. 사실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들이 주로 받는 데다가 실수요자냐 아니냐를 구분하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에 내놓은 DSR 규제 대상에서도 전세대출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전세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또 여기에 대출 규제 풍선 효과로 전세 대출이 급증하자 이 같은 분위기의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표를 또 보시겠습니다. 예. 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이요. 지난해 말 105조 2,127억 원이었는데 8월 말을 보니까 119조 9,670억, 그러니까 14%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중과율의 약 3.5배에 달할 정도로 네.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건데요. 정부는 이렇게 전세대출이 왜 늘었냐를 분석을 하는데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이 전세대출을 최대한 받은 다음에 여윳돈을 가지고 뭐 코인이라던가 주식이라던가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때문에 좀 예상되는 것들은요. 현재 이제 은행에서 최대 100%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증 비율을 줄이고요. 또 DSR 산정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법 등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DSR 규제 조기 도입과 전세 대출 규제 각각 이 실수요자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먼저 이제 DSR 규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소득자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좀 악영향이 우려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신용이나 사업 성장성 등을 좀 인정받고 있더라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최근 1년에서 2년 동안 수입이 많이 줄었다면 이 상환 능력도 이제 감소한 것으로 이제 계산이 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예. 또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실수요자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이 가을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이사가 많은 시즌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새학기가 시작되는 데다가 또 결혼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셋집을 구하거나 또 이사를 하거나 이런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 이사철이라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상승에 대한 요구를 대출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신이 축소되고 대출에 대한 총량을 규제하게 되면 차주별로 상환 가능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비율을 낮추고 월세화를 확대하면서 월세로 전이되는 속도는 증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에 시중은행들이 올해 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서 이미 최근 이 전세 대출을 줄이고 있거든요. 예. 때문에 이 전세 대출을 받기 아마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군요. 전문가들 전망대로 현실화가 된다면 서민들 주거난 문제 정말 좀 심각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부가 가계빚 규제를 이렇게 고강도로 하겠다라고 예고하고 있는 배경, 그 진짜 의미는 뭐 때문입니까? 일단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어떤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GDP 대비 가계부채의 어떤 비중 이런 수치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수치들만 살펴봐도 사실 세계에서 3위권 안에 들 정도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집값을 잡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주택연구원에서 그 연구 자료들이 이제 나온 논문들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것들 하나하나 모두 보면 가계부채를 잡는 것도 있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어떤 금융당국의 어떤 이런 가계대출을 잡기 위한 정책들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에 집값을 잡는데도 이런
어떤 규제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부동산 문제나 아니면 이제 코인 같은 이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B2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리는데 앞서 지금 문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들이 별로 영향을 봤을 때 좀 안 좋은 영향들 우리 서민들한테 많이 미칠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전문가를 통해서 들어봤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효과는 없는 겁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보여집니까? 가계부채의 총량을 잡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거죠. 최근에 어떤 집값을 잡겠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그 거래 자체가 많지 않거든요. 거래 자체가 뜨문뜨문 이어지고 있는데 그 거래가 이제 신고가를 형성하다 보니까 집값이 되게 많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사실 거래 절벽 형상이 분명히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는 전문가들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미지수다.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효과는 있겠지만 효과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그만큼 예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 전셋집을 구하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좀 굉장히 크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차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경미한 차 사고에 과잉 진료를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한 건데 자동차 보험은 그간 보험사들에게 높은 손해율의 주범으로 꼽혀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개선으로 평균 2, 3만 원 정도씩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23년부터는 가벼운 차 사고가 났을 때 한 달 이상 병원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은 상해 1에서 11등급의 중상 환자를 제외한 경상 환자로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이 가능하지만 4주를 넘어가면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따라서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치료비 지급 방식도 변경됩니다. 그간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과실 책임주의 원칙이 도입돼 경상 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와 같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환자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 환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대대적인 자동차 보험 수술에 나선 이유는 과도한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간 과잉 진료로 약 5,400억 원의 보험금이 누수되고 있는데 그중 경상 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잉 진료가 상당 부분 감소하면 계약자당 평균 2만 원에서 3만 원 이상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부 특약에 가입했던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하고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정부가 지원하는 등 보험료 할인 요인이 확대됩니다. 가입자의 주행거리 정보도 보험사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금의 원가 지수도 공개해 자동차 보험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SK 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내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SK 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내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른 반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 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최근 3년간 24배 폭증했으며 이에 따른 회사의 손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그룹 역시 오늘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가 삼성이 계열사에 사내급식 일감을 몰아줬다며 2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에 나선 겁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삼성그룹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씌우는 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법원 판결 전까지 공정위 제재 처분이 중단될 수 있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공정위 처분 결정은 사법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불복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아 진행합니다. 사실관계를 다루는 마지막 재판이기 때문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삼성 웰스토리 측은 법적 절차를 통해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적극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4개 기업이 무려 8년 동안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삼성 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은 1,012억 원으로 국내 단일 기업 최대 규모입니다. 급식업체 삼성 웰스토리는 과징금 960억 원을 충당부채로 반영하고 올 상반기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웰스토리는 삼성그룹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사의 100% 자회사입니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삼성 웰스토리에 사내급식 일감을 몰아줘 높은 영업이익을 올렸고 이 돈이 삼성물산을 거쳐 총수일가로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내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감의 주요 관전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플랫폼과 대장동, 확률형 아이템, 그리고 불공정입니다. 올해는 역시 네이버와 카카오 계열사들이 타깃이 되는 이른바 플랫폼 국감이 될 것이란 전망들이 많습니다. 실제 이번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명단을 보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나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그리고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가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입니다. 또 금융위 금감원 국감에서도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와 이 최인혁 네이버 파이낸셜 대표가 이름을 올렸는데 금융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가 대장동 개발 이슈인 만큼 이와 관련한 업계나 기관 관계자들의 줄 소환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야당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에 참여한 하나와 국민, 산업은행을 비롯해서 여러 금융사 수장과 실무자들을 명단에 올리고 있는데 여당에서 정치 국감이 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어서 이들 증인이 채택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쏟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지적사항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무위가 넥슨 김정주 창업주와 강원기 넥슨 디렉터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문채위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는데 위정현 학회장은 그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해온 인물로 꼽힙니다. NC소프트 김택진 대표는 아직 증인 명단에 오르진 않았지만 추가 채택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유통업계도 시끌시끌합니다. 이 논란의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을 비롯해서 쿠팡 대표, LG생활건강 부회장, 나이키 이사, BBQ 사장 같은 인물들이 대거 공정위 국감 증인에 올랐는데 불가리스 사태를 비롯해서 불공정 거래나 가맹점 갑질 문제, 그리고 하도급법 위반 문제가 지적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번 국감의 주요 관전 포인트들을 짚어드렸는데 의원들이 벌써부터 몇몇 현안들을 지적사항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받는 사안들 허정민 앵커와 함께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의원들이 미리 내놓은 이번 국정감사 지적사항들 살펴봅니다. 자, 먼저 살펴보시면 서울 살지 않으면서 서울집 샀다입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에 살지 않으면서 이 서울집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박상영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서울에 살지 않으면서 서울 내 집을 산 사람의 비중 26.7%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습니다. 주로 경기 지역 거주자들의 매수세가 크게 늘었고 특히 강남 3구에 집을 산 사람 중에 서울에 살지 않은 사람의 비중은 4명 중 1명에 달했습니다. 강남 불패, 똘똘한 한 채 이런 말들이 지방 사람들의 서울 주택 매수 심리를 부추기면서 이런 현상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다음도 살펴보시죠.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가 급증하고 있다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나라에 맡기는 대신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없는 주택들이 최근 2년 새 30만 가구나 급증했습니다. 현재 공시가 9억 원이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데 시세로 대략 15억 원 내외가 됩니다. 이렇게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된다는 건 국민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김은혜 의원은 하우스푸어가 되고 있는 서민들과 고령층을 고려해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갭투자 절반이 깡통 주택이어서 세입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준현 의원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의 비율이 서울의 경우 지난해 35%에서 올해 43%를 넘어섰고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7,000여 건이 보증금만 승계한 거래라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집값이 하락했을 때 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아질 수 있는데 집을 팔아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5대 시중은행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로부터 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있는 돈이 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는 잔액은 49조 7천억 원이 넘었는데 이들 대상 전체 잔액의 4%를 차지했습니다. 은행별로 보자면 신한은행이 1조 원, 또 우리와 하나은행 각각 8천억 원, 국민은행 5천억 원, 농협은행 2천억 원 순이었습니다. 이 대출을 유예해 준다는 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은행들이 공공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만큼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려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대출도 문제입니다만 청년층의 고금리 대출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20대 차주의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모두 2조 5천억 원으로 반년간 4,500억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20대가 빌려놓고 제대로 갚지 않은 돈 역시 1조 2천억 원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는데 장 의원은 급격하게 늘어난 청년 채무 불이행자를 막기 위해 이 빚을 더 내주는 정책보다 실업 부조의 문턱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윤재갑 의원은 농협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으로 총 197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이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이 장애인을 기준만큼 고용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농협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중앙회 2.03%, 또 NH투자증권 1.37%, 농협은행 1.69% 등으로 대부분 법정 의무 고용률 3.1%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윤재갑 의원은 매년 국회가 지적을 해도 농협중앙회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돈으로 때우고 있다면서 그릇된 인식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도 한번 살펴볼까요? 구글, 넷플릭스가 트래픽 78%를 차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플랫폼 공룡 기업에 대한 지적 나오고 있는데요.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2분기 기준 국내 데이터 트래픽의 78.1%가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해외 콘텐츠 제공 사업자로부터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트래픽 사용량이 치솟으면 국내 망 안전성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거란 예상인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회사들이 연간 수백억 원씩 망 사용료를 내는 반면에 이들 해외사들은 트래픽 대다수를 차지하면서도 사용료를 외면하고 있다고 김 부의장은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늘 불거진 의원들의 지적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국감에 주요 회사 CEO들을 증인으로 축석시키는 걸 놓고 일각에서는 면박주기 국감, 또 벌주기식 국감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이번 국감만큼은 발전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건강한 국감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고객과 교감하고 운전자를 배려하여 최적의 모빌리티 라이프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제네시스는 연료전지 및 배터리 기반의 전기차로 2030년까지 8개의 라인업을 구축하며 세단, SUV 등 다양한 바디 타입으로 라인업을 구성하여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차량을 개발하고 선보일 계획입니다.
대형 성장주들이 돌발 악재로 크게 하락한 이후 계속 고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락세가 다소 먹긴 했지만 대외 불확실성까지 번지면서 손실 확대 위험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이 저가 매수를 기대하고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데 걱정입니다. 정경준 기자입니다. 규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달 들어 20% 넘게 추락한 카카오 주가. 최근 주가 하락 와중에 개인 투자자들은 1조 5천억 원 넘게 쓸어담았습니다. 이 기간 개인 투자자들의 카카오 평균 매수 단가는 13만 442원으로 지난 29일 종가와 비교해 여전히 10%가 넘는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신작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지난달 80만 원 중반대에서 최근 55만 원대까지 밀린 NC소프트도 개인 투자자들은 3,5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평균 매수 단가는 62만 320원으로 현재 7.4%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이들 종목 외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네이버와 삼성 SDI 등도 사담았습니다. 주로 최근 주가가 크게 빠진 대형 성장주 중심으로 대거 매집에 나선 것인데 낙폭이 컸던 만큼 가격적 측면에서의 접근성 부담 완화와 빠른 반등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손실 확대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손실을 기록 중인데 평균 손실률은 12.87%로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수익률 마이너스 4.34%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글로벌 주요국들의 긴축 기조 강화 움직임과 함께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 등 국내외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앞으로의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4분기 중에 아무래도 좀 더 약세가 이어지겠죠. 물가나 그다음에 연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이 당장 해소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간 증시 상승을 주도한 기술주 등 성장주의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미래가치 할인율 확대 등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형 성장주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삼성전자를 비롯해 SK이노베이션, OCI 등을 사담았는데 수익률은 마이너스 0.19%를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24.6% 수익을 내며 개인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가을맞이 인테리어 트렌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면서 집에서 업무를 보거나 여가를 즐기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춰서 인테리어 제품들도 최근 새롭게 진화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집 구조와 생활 방식에 맞게 소파를 기역자로 배치할 수도 일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을 활용해 또 다른 구성도 가능합니다. 최근 거실에서 휴식은 물론 홈 트레이닝, 학습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언제나 자유롭게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모듈형 소파를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트월 디자인의 벽 패널과 독서를 위한 스팟 조명, 호텔 같은 분위기의 침실 역시 여행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주방도 더 이상 식사만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수납장과 선반 배치에 따라 업무 공간 혹은 카페나 바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장소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집에서 재택근무, 여가생활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레이어드 홈 인테리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여 호텔과 같은 침실,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모듈형 소파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샘은 집 전체나 특정 공간을 통째로 바꾸는 패키지 제품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패키지 판매 건수는 전년보다 37% 늘었습니다. 전체적인 인테리어 패키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부엌이나 바스 같은 경우에는 원데이로 하루 만에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가 또한 많은 편입니다. 한샘은 다음 달 트렌드 발표회를 통해 신제품을 공개하는 등 결혼과 이사가 많은 가을 성수기, 소비자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던 영화에서 미래의 삶을 그릴 때 빠지지 않던 것이 이 집에서 나를 도와주는 홈 로봇입니다. 그 당시 영화를 볼 때는 저게 정말 가능하겠어? 했지만 이제 정말 현실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동안 소니나 소프트뱅크 등 많은 기업들이 이 가정용 로봇 제작에 나섰지만 상용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아마존이 이 상용화가 가능한 홈 로봇 아스트로를 공개했습니다. 이 아스트로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길이는 60cm, 무게는 9kg, 애완견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개개인을 식별할 수도 있고요. 아마존의 음성 AI 알렉사가 탑재되면서 이렇게 따라와 라고 하면 시키는 임무들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또 이 10인치 크기의 태블릿과 55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하면서 이렇게 화상 통화를 하면서 사용자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고요. 바닥에는 최신식 초음파 모션 센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집 안 사물이라든지 가구, 가전들과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잘 다닐 수도 있고 집에 있는 애완견들과도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집안을 잘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끝나면 자동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충전하는 시스템, 최신식 시스템들이 장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도 방범 기능이 가능한데 1m 길이의 잔망경이 탑재되어 있어서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이나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화재 연기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감지해서 연결이 된 보안센터에 알림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스트로를 비롯해서 아마존은 같은 날 6개의 신제품을 공개했는데 반응은 어떨까요? 먼저 최신 IT 소식을 다루는 더 버지에서는 아마존이 이제 경쟁자들보다 앞서 나가려는 시도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 기술적으로 보면 좀 출시가 이르지만 아마존이 다른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쩐지 극찬이 나오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죠? 다른 의견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아마존이 스마트폰 시장 지배에 실패한 이후 스마트 홈 시장의 지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시장에 먹힐지 지금 테스트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내놨고요. CNBC에서도 기존 홈 로봇과 크게 기술적인 차이가 없다 이렇게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출시다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통적인 의견이 기술적으로 출시되기는 이르지만 시장 지배력을 위해서 출시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현재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영역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주력인 빅테크 기업들이 하드웨어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은 3년 만에 새로운 화상통화 기기를 선보였고요. 구글도 이달 중순에 자사 소프트웨어 구글 미트와 연동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 하드웨어 제품, 이런 제품들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공통점은 재택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현재 이 스마트홈 시스템에 맞춘 시스템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존은 시장 선점을 위한 제품들을 공개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다시 아스트로의 평가로 돌아와 보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아직 기술적으로 미완성의 제품이라면서 스마트홈 기기 이용자들이 많아지면 자사의 서비스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르게 출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집에 특정 회사의 기기가 먼저 장착이 된다면 당연히 그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쓰겠죠. 그러니까 먼저 출시를 하고 먼저 시장에 기계를 깔아놓은 업체가 승리하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이렇게 시장을 점유하게 된다면 더 발전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싶다면 아마존의 유료 서비스죠. 아마존 프리미엄으로 고객을 유도하려는 현상도 나중에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비슷한 관점에서 분석을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현재 빅테크 기업들의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데이터 수집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봤는데 이날 아마존이 스마트홈 기기 6대를 공개했다고 했죠. 이 6대의 기기는 이제 내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집부터 가족들, 심지어 애완견의 상태까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것들만 봐도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안에서 어디까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지 가늠이 되겠죠.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데이터 수집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면서 지금보다 이 플랫폼 기업의 생활이 장악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던 범위는 고작 스마트폰과 컴퓨터, 이런 개인적인 생활 반경 내에서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범위에서도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거론이 되고 있죠. 그런데 아마존의 이 최신 기술들은 이제는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그들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아마 이번에 시장에서 아마존에 박수를 보내지 못한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플랫폼에 또 데이터에 잠식되어 있는지 인지했기 때문이겠죠. 이제는 기술의 영역이 필요보다는 편의에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편의를 위해서 소비자들은 어디까지 내줘야 하는지, 또 기업들은 기술 뒤의 부작용을 어디까지 외면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증권가 소식 들어보는 여의도 레이더 시간입니다. 목요일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 기자 오늘 백신 맞고 출근을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또 여러분들께 증권가 소식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백신 맞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저도 백신 맞고 이제 방송을 했는데 3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게 말이 안 나오던데. 저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서 괜찮은 동안에 얼른 열심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국내 이제 탄소 배출권 ETF가 처음으로 상장을 했다. 이런 소식 준비를 해주셨는데 몇 달 전에도 추이를 직접 짚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7월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탄소 배출권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투자처로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 또 ETN뿐이어서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탄소 배출권 ETF가 국내에서도 상장을 한 겁니다. 삼성 자산운용과 신한 자산운용, NH 아문디 자산운용 이렇게 세 운용사에서 4종의 ETF를 내놨고요. 오늘 동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예, 뭐 올해 정말 내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 탄소 배출 규제에 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탄소 배출권 지금 뭐 유망한 투자처다 이렇게 많이들 꼽아주시고 있는데 좀 살펴볼까요? 이 탄소 중립이라는 말 이젠 좀 어딜 가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이 부분을 투자 기회로 연결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게 된 건데요. 예. 탄소 배출권이 하나의 해답이 됐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업마다 배출권을 할당받고 그 범위에서 남거나 부족한 부분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이 기업에 요구하는 ESG나 친환경 수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정부는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이 중요한 자산이 된 겁니다. 예, 뭐 오 기자가 7월에 이 소식을 전해주실 때도 탄소 배출권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도 전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올랐습니까? 올해 들어서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가격이 90%나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의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미국 ETF, 크레인셰어즈 글로벌 카본 ETF는 올해 들어서 약 60%의 상승률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확실히 탄소 배출권은 이제 유럽 시장이 많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기존 사실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좀 ETF들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탄소 배출권 뭐 어떤 게 다른 겁니까? 이 친환경 흐름이다 이런 점은 동일합니다만 탄소 배출권은 일종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자산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탄소 중립에 기여하거나 또 관련된 기업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좀 다릅니다. 관련해서 업계 전문가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탄소 중립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수단, 온실가스 감축의 수단으로서 이제 활용되는 거래 수단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이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관련 상품들보다는 좀 더 직관적으로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감축에 아니면 탄소 중립에 연관돼서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상품.
예,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 친환경 흐름에 접근이 가능한 자산이라는 점이 기존의 탄소 중립 ETF들과 다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탄소 배출권 ETF 특징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탄소 배출권은 보관 비용이 없기 때문에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 롤오버 비용, 다른 말로 선물 교체 비용이 낮습니다. 한 달을 보통 단위로 해서 선물이 교체가 되는데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고려할 때는 좀 유리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탄소 배출권은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등 기존의 자산군과 상관관계가 0.2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그런 점에서 투자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 이런 점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좀 유의할 점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어쨌든 자산이고 또 가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지금은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까지나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맞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유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변동성에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탄소 배출권이 최근에 주목을 특히 많이 받고 있어서 가격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 투자자들이 투자 요소의 일부로 탄소 배출권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건데요. 지난 8월에 독일의 전력회사는 탄소 배출권 가격이 너무 올라서 회사 내 재무 부담이 너무 커졌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유럽의 증권시장에 또 감독청에 투자자들이 탄소 배출권 거래를 좀 자제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EU 집행위원회가 바로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연말에 해당 내용이 좀 검토될 경우에는 가격 왜곡을 좀 막기 위해서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다. 이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앞서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셨지만 유럽 시장의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이라든지 시세를 좀 어느 정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나라들도 지금 기업들의 참여는 좀 저조하지만 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권은 아직 제3자, 그러니까 직접 탄소 배출권을 이용하는 기업이 아니면 투자에 참여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나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는 없는 구조인데요. 예. 정부는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제3자의 참여를 허용을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또 유럽에서 가격이 급등한 사례를 봤기 때문에 예. 아직은 좀 고심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뭐 유럽부터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 탄소 배출권 추이 좀 면밀하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어떤 ETF를 고를까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좀 특징을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오늘 4종이나 동시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먼저 어떤 지역의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탄소 배출권 거래는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미의 탄소 배출권은 북미 내에서 또 유럽의 탄소 배출권은 유럽 내에서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에 투자한다면 어느 지역의 탄소 배출권인지에 따라서 투자의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상장되는 4종의 ETF 중에서 2종은 글로벌 탄소 배출권에 또 나머지 2종은 유럽 탄소 배출권에 투자합니다. 그러면 이 글로벌 탄소 배출권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유럽 탄소 배출과 글로벌 탄소 배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글로벌은 조금 더 넓게 다양한 나라들을 좀 포함시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글로벌과 유럽이 각각 또 다른 투자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유럽을 살펴보면요. 유럽의 탄소 배출권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이런 점에서 큰 강점입니다. 이 거래량이 많고요. 가장 대표적인 탄소 배출권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주식으로 따져보자면 이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같은 좀 대형 우량주의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유럽은 탄소 국경세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올해 7월에 있었던 친환경 입법안 패키지처럼 규제도 좀 늘어나고 있어서 탄소 배출권이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요인도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럼 유럽은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글로벌로 지역이 넓어진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탄소 배출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강점이고요. 최근에는 북미나 캘리포니아 등의 탄소 배출권도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투자 기회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고요. 또 글로벌에서는 유럽 탄소 배출권의 비중을 그래도 6에서 70%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있는 좀 유럽 시장에도 상당 부분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점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큰 특징은 합성 방식의 ETF라서 퇴직연금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 전문가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유럽
탄소 배출권 ETF 같은 경우는 선물에 투자하는 ETF이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는 투자가 불가하십니다. 근데 글로벌 탄소 배출권 ETF는 합성 운용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과 같은 연금 계좌에서 합성형에 대해서는 투자가 허용이 됐기 때문에 글로벌 탄소 배출권 ETF를 연금 계좌에서도 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예, 사실 뭐 요즘 연금 운용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또 국가 또 지역별로 이렇게 특징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추종 지수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 자산운용과 NH 아몬디 자산운용은 영국의 아이스 선물거래소에 상장된 탄소 배출권 선물 지수를 따라갑니다. 반면 신한자산운용은 IHS 마켓 등의 좀 업계 지수를 추종하는데요. 거래소를 기반으로 하는 지수는 대표 지수라는 점에서 강점이 있고요. 신한자산운용의 추종 지수는 작년에 출시된 미국의 탄소 배출권 ETF, 크레인 셰어즈 ETF,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올해 60% 올랐다고 했던 그 상품과 같은 추종 지수입니다. 이 지수별로 탄소 배출권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탄소 배출권 ETF가 2종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품 담을까 고민되신다면 이 지수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 부분도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고요. 운용 보수도 사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수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보수 측면으로 보자면 NH 아몬디 자산운용이 가장 낮습니다. 총보수 0.50%, 운용보수는 0.41%고요. 신한자산운용은 총보수 0.55%, 운용보수 0.48%, 삼성자산운용이 0.64%, 운용보수 0.5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에 관심 많으셨던 기존의 투자자들은 왜 이제야 나왔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이제 친환경 트렌드 자리 잡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탄소 배출권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온 만큼 탄소 배출권이라는 새로운 투자처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탄소 배출권 지금 시장에서도 주도 섹터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중위소득계층이 서울에서 중간 가격대 집을 마련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18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만 해도 11년 정도였는데 7년이 늦어진 겁니다. 이 한 푼도 쓰지 않고라는 전제가 붙었으니까 써야 할 돈을 쓰고 모으면 평생을 가도 장만이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까지 막히니까 이번에는 개인 사업자로 위장해서 LTV 80%로 대출을 받는 꼼수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지난한 숨바꼭질 속에서 정부가 다음 달 또 내놓겠다는 수요 규제는 더 이상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틀어막아도 좀처럼 잡히지 않는 부동산 시장,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네, 해법이 의외로 이 규제가 아니라 왜곡을 바로잡는 데에서 시작돼야 하는 건 아닌지 따져볼 일입니다. 단 한 건의 거래가 단지 전체의 시세를 높이는 가격 형성 구조나 이 자금이 좀처럼 부동산 시장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설계된 양도세 문제, 그리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은 부동산에 대해 집단 행동에 나서는 아파트 커뮤니티들의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시장에 다양한 가격이 존재할 수 있게 하고 거래의 숨통을 틔워주는 보다 시장 친화적인 대안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뉴스플러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